차가운 11월 새벽 굴착기 엔진음이 묘지를 뒤흔들었습니다. 8살 지우와 5살 민재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두 팔로 묘비를 막아섰어요. 3년 만에 아들 도윤의 무덤을 찾은 한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얇은 옷만 걸친 아이들. 그런데 큰아이의 그 단호한 눈빛이 어린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이 무덤이 너희 아빠라고? 떨리는 회장의 물음에 지우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엔 어린아이 글씨로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숨긴 진실 그리고 3년간 매주 토요일 아빠 무덤을 찾았다는 두 아이.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11월 새벽 5시 안개가 묘역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도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화강암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각인된 이름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한도윤, 향년 32세. 아들이 떠난 지 3년이 되었죠. 주머니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20살 생일에 내게 선물했던 바로 그 카메라였습니다. 렌즈 커버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뷰파인더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셔터는 여전히 찰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묘비를 한 장, 주변 풍경을 한 장, 그리고 발밑에 마른 낙엽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정리하러 왔다.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단어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까슬거렸습니다. 정리. 과연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지, 기억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자갈길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묘역 관리인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한 회장님, 이 장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클립보드를 내밀었고 나는 서명란 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3초, 5초, 10초가 흘렀습니다. 관리인은 기침을 했고 나는 결국 서명을 완성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동안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악. 불길한 징조라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어와 셔츠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단추를 하나 더 잠갔지만 한기는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뒤였습니다. 묘비 아래 놓인 흰 국화 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잎은 아직 싱싱했고 줄기 끝에 물기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제나 오늘 새벽에 다녀간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누가 다녀갔습니까? 관리인은 수첩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누군가 오시긴 하는데 신호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 도윤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일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더 있었지만 입술만 달싹였을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카메라 스트랩이 푹 하고 끊어졌습니다. 무게를 못 이긴 카메라가 돌바닥으로 떨어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서리가 긁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주었습니다. 은색 도금이 벗겨진 자리에 검은 플라스틱이 드러났고 손끝으로 그 흠집을 더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가죽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 등을 찔렀습니다. 백미러로 묘역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안개 속에 묘비들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도윤의 자리만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정리. 그런데 정말 이게 정리일까요? 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정리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후회와 죄책감을 정리하려는 걸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 오미정의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30분 늦는다. 차는 묘역을 빠져나와 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들이 마치 과거의 기억들처럼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미정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늘 그렇듯 한 점 구김도 없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습니다. 15년째 나를 보자 하는 비서답게 내 표정만 봐도 오늘 아침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상승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고 15층을 지날 때쯤 오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오미정은 시선을 층수 표시 등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중환자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던 모습이요. 서연도 아니었고 나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였죠. 철없던 시절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오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 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춰서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깊어졌고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입가 주름 사이로 미처 말하지 못한 후회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68.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들과 분기 보고를 검토했습니다. 복지사업 예산안을 넘기던 중 한 항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미혼모 가정 지원 사업. 작년보다 지원 규모가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담당 이사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10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도윤이 혹시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몰랐던 그의 삶에 이런 그늘이 있었다면요. 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 분기로 미룹시다.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이런 사업을 적극 지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나가자 오미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은 늦게라도 돌아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오미정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고 그 말만 회의실에 남아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심. 내게 진심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오후 4시 집중이 안 되어 사무실 한쪽 캐비닛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도윤의 유품 중 일부였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필름 몇 통과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노란색 포스트잇 하나에 도윤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기억의 언덕.
단 세 글자였지만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억의 언덕이 어디일까요? 도윤이 가고 싶었던 곳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약속한 장소일까요? 나는 포스트잇을 떼었다가 다시 상자 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떼었다가 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포스트잇을 손에 든 채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도시 너머로 낮은 언덕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도윤이 말한 기억의 언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서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조정해 주시오. 오전은 비워두고. 그녀는 묻지 않고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나가려다가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그 말. 네, 회장님. 혹시 진심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돌려보내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포스트잇을 만졌습니다. 기억의 언덕. 내일은 그곳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평소처럼 회장실 큰 테이블에 앉아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매출 현황, 투자 수익률, 신규 사업 진행도,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서류들을 넘기며 펜으로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절차로 머리를 채우면 다른 생각이 들어설 틈이 없었죠.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11시 정각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창고 관리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본사 지하 창고를 정리하다가 아드님 유품 박스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어제 발견한 포스트잇이 주머니 속에서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두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꽤 무거운데 설계도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 도윤이 건축가였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작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했었죠. 하지만 나는 그의 작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해야 할 아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머릿속에는 상자가 열리는 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도윤이 설계한 집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그 안에 기억의 언덕에 대한 단서가 더 있을까요? 오후 2시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자 한 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즉시 병원비 전액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들을 불러 안전관리를 재점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쿡 쑤셨습니다. 그 말이 마치 나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까요. 오후 5시 퇴근길 재단 차량이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 창밖으로 저녁노래 물든 작은 동산이 보였습니다. 완만한 경사에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고 정상 근처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의 언덕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사님, 잠시 세워주시겠습니까?
차에서 내려 언덕 입구에 섰습니다. 낡은 안내판에는 청송공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누군가 매직으로 그 아래 작게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기억의 언덕.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의 글씨는 아니었지만 이곳이 뭔가 특별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남긴 것들 중 제대로 보지 않고 보관만 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도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작은 주택 설계도였습니다. 모서리에 연필로 쓴 메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기억의 언덕, DY. DY는 도윤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나는 도면을 다시 접어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도면 속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큰 창문들이 남향으로 나 있었고 거실과 주방이 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보이는 공간도 2개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 도윤이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서영과의 사이에서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요? 나는 도면을 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도윤의 삶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가 꿈꾸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 짓고 싶었던 집들, 모든 것이 내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새벽 2시, 나는 다시 서재로 가서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일 청송공원 가보기. 창고 유품 상자 확인하기.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라도 도윤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1월 7일 아침 7시 이장 당일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에는 겨울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검은 코트를 입고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과 작업자 3명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노란색 굴착기가 묘역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고 세관과 이장용 차량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9시 정각 굴착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지자 까마귀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굴착기가 천천히 도윤의 묘지로 접근했고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몇 걸음 물러서서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올라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인이 뭔가 빠뜨린 줄 알았는데 곧 2개의 작은 그림자가 언덕 아래서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죠. 안 돼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큰아이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무덤 앞으로 달려와 2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작은아이도 형 옆에 바짝 붙어서서 굴착기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업자가 당황해서 급히 엔진을 껐고 갑작스러운 정적이 묘지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고 작은아이는 5살 정도였습니다. 옷은 낡고 헤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점퍼만 걸치고 있었는데 작은아이는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의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눈빛. 도윤이 어릴 때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지 않던 그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관리인이 아이들을 떼어내려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위험하니까 비켜야지. 큰아이가 관리인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아무도 건드리지 마시오.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려 했지만 큰아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아이의 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찍은 듯했고 도윤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너희 아빠라고 했니? 큰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한도윤이 우리 아빠라고 토요일마다 와서 인사하라고 했어요. 한도윤. 내 아들의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사진을 아이에게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작은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을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울지 마, 민재야. 형이 있잖아. 지우와 민재. 아이들에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내 아들 도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작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작업은 중단합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관리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가십시오. 굴착기가 후진하며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작업자들도 도구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묘지엔 나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고 지우가 여전히 묘비를 등지고 서서 나를 경계했습니다. 나는 묘비를 한번 돌아본 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춥겠구나. 따뜻한 차 마시러 가자.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낯선 노인을 믿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은 여전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등이 가을 햇살 아래 외롭게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아이들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회사로 가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시동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기사가 대신 시동을 걸었고 차는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 말을 믿지 않겠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스스로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이장 작업을 일주일 뒤로 미루라고 지시했습니다. 절차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었고 도윤이 자식을 숨겼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후 3시 오미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이들 신원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을 아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무덤 앞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펜을 쥔 손에는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온 나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꺼내둔 설계 도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 2개가 그려진 그 도면이었죠. 나는 도면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묘지에서 떨어뜨렸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커버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쯤 찍힌 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필름이었죠. 호기심이 일었지만 뭔가 두려운 마음에 다시 덮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도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라도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0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무늬가 아이들 얼굴처럼 보였다가 도윤의 모습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큰아이의 그 단호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10살 때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고집부리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나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에서 가져온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스케치북, 연필, 그리고 메모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펼쳐보니 도윤의 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병원, 결과. 무슨 결과일까요? 나는 다음 장을 넘겼지만 찢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윤이 숨기고 있던 것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새벽 2시 반 잠결에 환청이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 얘길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양철수, 은퇴한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사립조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문제로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죠. 새벽 3시, 너무 이른 시간이라 문자만 남겼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시오.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정말 도윤의 자식이라면 나는 3년 동안 손주들을 모른 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아버지였을까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양철수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예리한 눈빛은 여전히 형사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를 응접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태블릿과 수첩이 나왔고 펜을 꺼내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부르신 걸 보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도윤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요. 양철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든 포커페이스였죠. 그는 간단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서명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는 마시오.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방문 기록 확인, 고아원이나 보육시설 조회, 출생신고와 행정 기록 추적. 체계적이고 빠른 접근이었습니다. 나는 승인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 표정은 최대한 무표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 직전인 11시 40분, 양철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펼치며 첫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푸른새움 보육원입니다.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이에요. 토요일마다 형제가 외출한다는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보육원 정문 사진과 방문자 대장이 떴습니다. 양철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외출 기록부에 두 아이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한지우, 한민재. 성이 한씨였습니다. 우리 집안 성씨와 같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양철수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아이들의 기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2017년생 8살, 민재는 2020년생 5살. 그리고 부칠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도윤. 내 아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떨려 찻잔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살짝 흘렀고 양철수가 재빨리 냅킨을 건넸습니다.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나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고 양철수도 그걸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CCTV 스틸컷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촬영된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보육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큰아이가 동생에게 뭔가를 읽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묘지 입구였습니다. 아이들이 묘지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큰아이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작은아이는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매주 도윤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아이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도 도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스스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양철수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모친은 누구인지, 왜 보육원에 있는지, 도윤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계속하시오. 모든 걸 알아봐 주시오.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양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오후에 보육원을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원장과 면담도 시도해 보고요. 그가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내 손주라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걸까요? 묘지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나는 할아버지 자격이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아이들이 우산은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나는 푸른 세움 보육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벽면에 아이들 그림과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네와 미끄럼틀이 햇볕 아래 반짝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보육원장이 직접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받는 동안 복도에 걸린 아이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지우와 민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지우와 한민재 때문에 오셨다고요. 원장이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심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특히 지우는 동생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어서 낯선 어른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요. 언론 노출이라는 말에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아이들 어머니가 실종되면서 한동안 뉴스에 나왔었죠. 그때 기자들이 아이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실종. 그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도윤이 죽고 며느리 서연이 실종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삼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멀리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민재는 그 옆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지우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민재를 자기 뒤로 숨기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안녕.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묘지에서 봤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맞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어린 도윤이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사진이었죠. 도윤이 5살쯤 되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맞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민재가 형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큰 눈으로 내 구두만 쳐다보더니 작은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나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산 사탕 봉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뻔한 방법 같았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도윤이 쓴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기억의 언덕이라고 쓰인 그 메모였죠. 이거 너희 아빠가 쓴 건데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니? 지우가 포스트잇을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언덕 얘기는 가끔 했어요. 나중에 집을 지을 거라고. 집. 설계 도면에 있던 그 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집이었을까요? 다음에 또 와도 되겠니? 내 질문에 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재를 내려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또 올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런 거 아니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빈 약속을 했을까요? 나는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약속한다. 돌아서는 길, 뒤에서 민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민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저녁 6시, 나는 곧장 회사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양철수가 언급했던 그 유품 상자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 있던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열자마자 도윤의 냄새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가죽 향수와 연필 냄새, 그리고 희미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죠. 맨 위에는 낡은 셔츠 한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잉크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스케치북 여러 권과 제도용 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가죽 커버의 설계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표지를 열자 첫 페이지에 도윤의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기억의 언덕, 바람이 잘 드는 집. 그 아래에는 간단한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남향으로 큰 창문들이 나 있었고 테라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개비 하나가 지붕 위에 그려져 있었는데 옆에 작은 화살표와 함께 민재가 좋아할 거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내부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트여 있었고 복도 양쪽으로 방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지우의 방, 다른 하나에는 민재의 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우 방에는 큰 책상과 책장이, 민재 방에는 놀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의 창문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낮게 아이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빛은 부드럽게, 커튼은 2겹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노트를 계속 넘기다가 중간쯤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4월 10일자였습니다. 오늘 지우가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이었다. 민재는 아직 너무 어려서 모르겠지만 지우는 안다. 내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걸.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줬다. 울 뻔했다. 진짜 아빠가 아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도윤은 양아버지였던 걸까요? 하지만 보육원 기록에는 분명 부친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수수께끼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보육원 근처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결국 공책 2권과 색연필 세트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숙제 도와줄 때 쓰려고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보육원 앞 벤치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지우와 민재가 나타났을 때 나는 색연필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재의 눈이 반짝였고 지우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바퀴가 4개인 평범한 자동차였지만 창문이 너무 작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들어 창문을 더 크게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밖이 더 잘 보여.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그렸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도윤이 설계한 집과 비슷했습니다. 언덕 위의 집, 큰 창문, 그리고 바람개비까지요. 아빠가 그려준 집이에요. 나중에 지을 거라고 했어요. 지우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아이들에게도 그 집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일어서면서 나는 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일정은 모두 비워주시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다시 서재에서 설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뒷장에 무언가 눌러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비스듬히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 글자씩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살 수 있을까? 용서해 주신다면. 펜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과 나 그리고 자신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몰랐고 도윤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언덕 어딘가에서 도윤도 같은 별을 봤을까요?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자. 아이들과 함께. 11월 10일 오전 10시 양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철수가 설계 노트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원본과 달리 특수 처리를 한 듯 지워진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오늘 서영과 통화했다. 내일은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리겠다. 지우와 민재 이야기를. 그들이 내 아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내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 11월 6일. 도윤이 사고를 당한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내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요. 하지만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고 도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더 있습니다. 양철수가 통화 내역을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도윤과 서연 사이에 3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첫 통화는 5분, 두 번째는 10분, 마지막은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마지막 통화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통화 직후 사고가 났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물조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철수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구급대 이송 기록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은 10분 거리인데 도윤 씨는 30분 떨어진 작은 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대학병원 이송을 건의했지만 누군가 가까운 의원으로 가라고 지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보호자, 즉 서연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큰 병원을 거부했을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주목받을 테고 언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재벌가 며느리의 체면이 중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양철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에 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최지연 28살에 실종되었습니다. 도윤 씨와는 대학 동창이었고 미혼모였습니다. 아이들 친부는 기록에 없습니다. 최지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의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을까요? 어쨌든 도윤은 그녀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법적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회장님, 이건 추측입니다만 양철수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서연 씨께 아이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윤은 아이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면, 도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였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양철수가 나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눈물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도윤에게 사과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 얘기를 들었어야 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8년 인생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비록 빈 공간이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랍에서 도윤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떨어뜨렸던 그 카메라였죠. 새 필름을 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내가 가려던 길을 가보겠다.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을 만나러.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해야 했습니다. 11월 12일 아침 7시 오미정의 급한 전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푸른새움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 측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간 침묵하던 그녀가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내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9시에 보육원에 도착하니 정문 앞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취재진 서너 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보육원 직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숨겨진 손주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묵묵히 보육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는 이미 서연 측 변호사의 서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양육권 소송 예고장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의 법적 어머니로서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을 노린 사생아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 창밖을 보니 지우와 민재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민재를 꼭 안고 있었고 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죠.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커피를 저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도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애들이 나타나면 재산 분할도 복잡해지고 언론도 시끄럽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체면을 생각해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손주일 수 있다. 도윤이 지키려던 아이들이야.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라뇨.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들이에요. 도윤 오빠가 동정심에 떠맡은 것뿐이죠. 그래도 도윤이 아버지가 되기로 한 아이들이다.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죠. 회장님 체면도 있으시잖아요. 재벌가의 출생도 불분명한 아이들이라니.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나 세간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도윤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두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법적으로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님.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 도윤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 것, 그 애가 혼자 짊어지게 한 것. 이제 더 이상의 후회는 없다. 호텔을 나오는 길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사 홍보팀, 법무팀, 이사진들의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보육원 앞은 더 많은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지우와 민재를 찾았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지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또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나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한다. 할아버지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주는 신뢰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영과의 싸움이든 세상과의 싸움이든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11월 14일 새벽 4시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홍보팀장의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온라인에 아이들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지우와 민재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상속을 노린 계산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지우를 향한 악플이 심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쏟아지는 증오의 말들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는 즉시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삭제 요청을 지시했지만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아침 8시 보육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어제부터 아이들이 불안정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우와 민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걱정한다면서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우와 민재가 상담사와 함께 있었는데 두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고 나는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가족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가짜라고 해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가족이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도윤이 너희를 선택했고 이제 할아버지도 너희를 선택했어. 하지만 지우는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형 뒤에 숨어 작게 흐느꼈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석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기업 이미지 리스크가 심각합니다. 대형 클라이언트 2곳에서 계약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포기하길 바라는 것이었죠.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요. 휴식? 그럴듯한 포장이었지만 사실상 물러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에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표결하시오.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사들이 당황했지만 곧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9대 3. 휴식 권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권고안은 받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회의는 여기까지. 회의실을 나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밤 9시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평소엔 한 잔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도윤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에 일그러진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텅 빈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육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우가 동생을 데리고 묘지에 갔다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비를 맞고 와서 감기에 걸릴까 걱정입니다. 묘지. 아이들이 도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었겠죠. 자신들이 정말 버려진 건지 아니면 사랑받는 아이들인지. 나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체면, 지위, 명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 정말 중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바로 두 아이였습니다. 11월 15일 새벽 4시 반,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찾아갔다는 그곳으로요.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과 도윤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묘비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젖은 흙이 구두 밑창에 달라붙었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묘비 앞에는 어제 아이들이 놓고 간 듯한 작은 돌멩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는데 마치 지우와 민재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이 피부에 닿자 눈물이 났습니다. 68년 인생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옳았다. 나는 틀렸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키려 했구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했구나. 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을까봐 무서웠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주머니에서 설계 노트를 꺼내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억의 언덕집 설계도가 그려진 그 노트였죠. 바람에 날릴까봐 돌멩이로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건 도윤의 꿈이었고,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묘비를 찍었습니다. 찰칵, 비문을 찍었습니다. 찰칵, 물기 어린 국화를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이 도윤과의 마지막 대화를 사진에 담으려는 듯이 계속 찍었습니다. 필름이 끝까지 감겼을 때 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 내가 할게.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 내가 지킬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묘비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때 묘비 옆면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쓴 듯한 흔적이었는데 비에 씻겨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지우와 민재 올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런 아이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길, 묘지 출구 근처에 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청송공원 3km.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기억의 언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도윤이 그리던 그곳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30분쯤 걸어 언덕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고 아침 햇살이 언덕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습니다. 도윤이 말한 대로 바람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언덕 한쪽에는 매물로 나온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층 벽돌집이었는데 남향으로 창이 나 있었고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설계한 집과는 달랐지만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동산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회사 건물이 보였고 그보다 가까이 보육원 방향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켜온 것들과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함께 보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그것은 도윤에게 하는 약속이었고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이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산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육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아요. 처음이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나를 찾은 것은요. 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아이들 곁이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9시 양철수가 긴급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서연의 차량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고 시각 10분 전 그녀의 차가 편의점 주차장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같은 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양철수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구급대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일부만 복원된 상태였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의원으로 가주세요. 네, 큰 병원은 혼잡해서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 의도적으로 작은 병원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큰 병원으로 갔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동유기와 방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양철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오후 1시 법률팀과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과 친권자 변경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하기로 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육원장과 상담사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3년간 아이들을 돌본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즉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과 상담사가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이들의 3년을 세세히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묘지를 찾던 일,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던 밤들, 서연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지우와 민재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상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법적으로 너희 보호자가 되려고 해.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꿈꾸던 그 집에서 함께 살 거야. 아이들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법원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이거 왔어요. 우리가 법원에 가야 한대요. 아이들도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8살과 5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변호사 아저씨도 도와줄 거야. 저녁 7시 기억의 언덕 부동산과 통화했습니다. 낡은 집은 6개월째 매물로 나와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현장을 다시 보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밤 9시 서재에서 도윤의 설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창문은 낮게, 빛은 부드럽게, 아이들 방은 넓게, 거실은 따뜻하게. 도윤이 남긴 메모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시공업체에 전달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설계 노트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도윤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미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법원 일정 잡혔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 전략도 준비했습니다. 수고했소. 이제 반격할 차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끝까지 갈게.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나는 변호사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인 2명이 자리했습니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60대 여성 판사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읽어내렸고 첫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청인 최서연은 법적 배우자로서 정당한 친권자입니다. 경제력도 충분하고 양육 의지도 명확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은 3년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이자 방임입니다. 증거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CCTV 영상, 구급대 녹취록, 보육원 방문 기록.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작은 병원으로 이송을 지시한 녹취록이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1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원장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간의 기록을 읽어내렸습니다. 지우와 민재는 매주 토요일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상담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그림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림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외로움, 그리고 최근 할아버지를 만난 후의 변화까지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 지우가 증언석에 올랐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의자였지만 지우는 당당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누구와 살고 싶니? 지우가 나를 돌아봤다가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연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난 지 얼마나 됐니? 2주일이요. 하지만 아빠가 얘기해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따뜻하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이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 좋게 말했다는 사실에 나도 놀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판사가 서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왜 3년간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서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선택한 아이들이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이 웅성거렸고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나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을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양철수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일 서연과 도윤의 통화 내역과 함께 서연이 사고 직후 변호사와 먼저 통화한 기록이었습니다. 구조보다 법적 대응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오후 5시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0분 후 다시 개정되었을 때 판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우와 민재가 대기실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피신청인 최서연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고 신청인 한 회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지우와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양철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끝까지 가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늦가을 햇살이었지만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기억의 언덕.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집 앞에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설계 노트대로 고쳐진 집은 햇빛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남향의 큰 창문들이 반짝였고 낮게 만든 창턱에는 벌써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민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문턱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대저택보다 이 작은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제 방이에요? 지우가 복도 오른쪽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큰 책상과 책장이 벽면을 따라 놓여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쿠션이 있는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메모한 대로였죠. 창문은 낮게, 빛은 부드럽게. 민재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자동차 선반 앞에 서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미니카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지붕 위에는 도윤이 스케치했던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오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박스 하나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사진들입니다. 액자에 넣어두었어요. 거실 벽난로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 대학 졸업식,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지연도 거기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6시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나는 지우와 민재의 밥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니요. 식사 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언덕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윤의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사진 찍자. 우리 가족 사진. 지우가 민재를 안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나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도윤에게까지 닿을 것처럼요. 밤 9시 아이들이 잠든 후 서재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설계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심은 늦게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은 도윤이 내게 남긴 교훈이었고 이제는 내가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온 진심이 두 아이를 내게 데려다 주었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의 언덕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하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고 풀벌레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소리였죠.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별빛 아래 언덕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아, 약속 지켰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도윤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묘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를 전하러요. 복도를 지나며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미니카를 안고 있었고 지우는 책을 펼쳐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눈을 감으니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야 아버지가 되었구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